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감과 공정한 관찰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감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타인의 입장에서 어떤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다가 한번 고려한다. 그런 어떤 입장이죠. 그렇다고 이제, 그러나 사실 우리가 타인이 처한 입장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인간들의 상상을 통해서 일어난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 적어도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타인의 모든 행위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공감을 할 경우에는 그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나는 저 행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쓰는 개념이 공정한 관찰자 개념입니다. 물론, 이 공정한 관찰자 개념은 애덤 스미스만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도 썼던 개념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정한 관찰자는 소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양심이에요, 양심. 물론 이제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소위 가슴소, 내부의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양심.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 보통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사회 규범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한 관찰자 개념은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데 공정한 관찰자도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요,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로 적정한가, 아니면 또는 부적정한가 이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소위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갖다가 야기했단 말이야. 야기했을 때 공정한 관찰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니 안 하니. 이게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은 첫째는 행위의 적정성과 부적정성. 만일에 어떤 인간이 한 행위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할 경우에 공정한 관찰자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공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 기준으로서 공로, 우리가 뭐 일을 했다면, 과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래서 이제 공정한 관찰자는, 어떠한 감정이 야기한 그 결과에 대해서 느끼는 공감이다. 이거야. 이러한 어떤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은 두 가지 기준으로 애덤 스미스는 나누고 있지만 애덤 스미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로와 가실보다는 이거죠. 공로. 물론 공로와 가실도 소위 어떤 공정한 관찰자의 공감의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행위가 적정한가. 여러분,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도덕 감정론은요, 행위의 적정성을 다루는 거예요. 행위의 적정성.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부 다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갈 선행하고 정의 개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든 것은요, 어느 정도로 행위가 적정한가.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꼭 생각해야 돼요. 상업사회가 도래했죠.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상업적인 근대성 또는 상업적 개인주의가 야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저걸 갖다 교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행위의 적정성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일부가 행위의 적정성이 가는 거예요.
모든 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버처, 미덕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행위가 적정한가의 문제로 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정한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애덤 스미스는 행위의 적정성과 부적정성을 놓고 공정한 관찰자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느냐, 공감을 표시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밑에 있죠. 스미스는 결과에 대해 느끼는 공감의 정도보다 이게 뭐냐면 공로와 과실이에요. 공로와 과실. 행위의 적정성 혹은 부적정성의 여부를 더 강조한다. 이거죠. 항상 있죠. 애덤 스미스의 어떤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애덤 스미스의 어떤 시장 가격도 균형 가격 이론, 균형 이론이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도 어느 정도로 그 감정이 균형을 이루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한다 이거야. 나는 분노해야 돼. 당연히 분노해. 분노 안 하면 안 돼. 분노가 해야 된다. 근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거야. 적어도 공정한 관찰자가 생각하기에 저건 좀 심하다. 설령 상대방이 이런 어떤 행위의 부적정성을 나타내었다 할지라도 내가 반응하는 게 너무 좀 과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정한 관찰자는 어떻게 나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행위의 적정성, 부적정성을 감지한다. 그리고 인간 행위의 도덕적인 적정성, 도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우리 모든 인간을 갖다 도덕적인 존재자로 봐요. 특정한 도덕 감정.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공감도 도덕 감정이에요. 도덕 감정. 이 도덕 감정은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본연의, 내 내재적인, 본성적인 거다. 원초적인 거다. 그래서 인간 행위의 도덕적 적정성은 감정들,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감정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균형적으로 놓느냐 이거야. 그래서 균형을 통해 판단한다 이거야. 그래서 감정이 공정한 관찰자가 느끼는 감정 혹은 판단과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 있다면 이거죠. 공정한 관찰자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표한다. 이게 맞아요. 소위 균형이론 이거죠. 우리가요, 수요와 공급이 있다나, 수요와 공급의 애들도 수요가 높다, 공급이 낮다,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 그 반대는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있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시장 가격은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면 다 균형한다.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손에 조화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균형이론으로 돼, 균형이론. 사실은 그런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떤 과정에서 이게 맞느냐? 사실 그거는 또 이사적인 문제죠. 항상 있죠. 여러분들, 도덕 감정론이나 국부론에 나타난 그러한 것들은요, 가장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자로 놓고 하는 거야. 그때 내 예를 들었죠. 비가 억수같이 갑자기 내린다.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산이 없다. 그런데 우산 장수는 가격을 갖다가 예를 들어 배로 받는다. 공정한 것이냐? 사실은 그거는 우산 장수의 행위는 공정하지 못한 거야. 행위의 적정성은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요, 아담 스미스의 그러한 가격도 항상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어느 정도로 다양한 감정을 갖다가 균형 있게 표출하느냐,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야. 그걸 갖다가 하셔야 된다. 우리 그러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알아요. 예를 들면 양파 가격이 현지에서는 실제로 생산자들은 불도저로 갈아엎어요, 실제로. 호박도 그래요. 그런데 번듯이 마트에 오면은 막 비싸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한국 사회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이제 유통 과정의 문제다 이거죠. 사실 유통 과정의 문제가 큽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하는 사람이 있죠. 농업인이 부여되는 거는 그 어떤 생산지에 있어서의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대가를 갖다 충분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유통 과정을 갖다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딱 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생산해서 도저히 내가 농협에 못 넘기겠다. 이래저래 하니까 없다. 그래서 내가 트럭을 몰고 막 그걸 하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제대로 막 되지 않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의 도덕적 적정성이 도덕적,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행위의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도덕성. 나의 행위의 적정성과 공자 관찰자의 행위의 공감이 다 일치하죠.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 도덕적인 게 아니야. 적어도. 애덤 스미스의 어떤 이론 구조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이 공정한 관찰자가 느끼는 감정 또는 판단과 일치하는 균형 상태, 이거예요, 균형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감정이다. 그 도덕적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적정성을 인정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감을 얻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정한 관찰자는 공정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애덤 스미스는 우리 인간을 전제가 나약한 존재로 규정을 해요. 우린 나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감정들이 막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감정의 균형 상태를 갖다가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나약한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감정들의 균형 상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없다. 놔두면 어떻게 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서로 치고받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이거는요,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대체로 다 그 전제를 해요. 여러분들 있죠. 사실 이론을 갖다가 비판을 갖다가 할 경우에 그 전제 가정들이 있죠. 전제들. 그렇다 보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입증해 보시오. 입증하라고. 만일에 홉스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탐욕적이다, 죽어야 멈추는 권력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왜 인간이 이기적이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 루소 있죠. 루소 예를 들어 이제 아담 스미스 할 때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나온 생각을 애덤 스미스가 상당 부분 수용을 한단 말이야. 루소 같은 경우에 인간이 무슨 나약한 존재고 뭐 이런 게 아니단 말이야.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에서는요, 애덤 스미스에서는 천성, 본성 개념을 중요시한다. 어떤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도덕 감정 이렇게 했죠. 그런데 루소 같은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제2의 천성이라는 거야. 루소에 있어서는 제2의 천성을 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인간의 천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저봐 원래 천성적으로 저게 사람이 덜 돼서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런데 있죠 그 루소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나중에 뭐 여기에서는 강의 범위가 아니지만 사회주의자들은요 인간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안 해요. 가정을 뭔가 모른다 이거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위기적인 존재 어떻게 그걸 입증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보통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딱 대비시켜 놓고 보면요. 사회주의자들은 환경이라는 요소를. 내가 태어났다.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이걸 갖다가 중요시한다. 루소 또한 마찬가지예요. 물론 루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예를 들어 자기 보존의 욕구, 이거는 본성이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 인간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의해 좌우되더라. 그러니까 환경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했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천성이라는 개념을 안 믿어요. 물론 내가 지금 이게 도덕 감정에서 뭐가 공감이 있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걸 안 믿어. 인간은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토양을 만들어 주느냐. 실제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요. 이게 참 이 어떤 토양이 좀 부드럽고 좋은 어떤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성격에서 무난하다. 물론 그게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대체로 그렇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요즘에 여러분들 교사들 막 옛날에 이제 체벌도 금지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권이 무너졌다 이래 했죠. 나는 그 당시에도 그 소위 체벌 금지가 들어서기 전에도 사랑의 매라는 것은 나는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요, 특히 우리 세대는 선생이 꼭 막대기 같은 거 하나고 그냥 심심한 머리를 툭툭 친다고. 굉장히 그 비인간이, 그건 진짜 교육적으로 진짜 비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니 잘 되라고 한다. 부모님들도 그러죠. 니 잘 되라고 한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습니다. 사람한테 어떤 공포 감정을 심어줘가지고 딱 그 사람이 행위가 수정되느냐? 사실은 안 돼요. 공포로 인해가지고 두렵죠,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들어. 그런데 돌아서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대화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갖다 통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독재 정치에 있어서 그냥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 원래 민주정치는요, 소리가 많아야 됩니다. 민주정치는. 왜? 지금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어떻게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 정책은 뭐냐? 정책은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그걸 조율시켜가지고 하나의 정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상향식 정책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 도덕감정론에서 애덤 스미스도 입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법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면에서 공정하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갖다가 가능한 한 반영을 하라. 이제.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사실 우리가 적어도 이제 민주정치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요, 시끄럽습니다. 말하다. 왜?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네가 자란 환경, 내가 지금 또 있는 어떤 배경, 이게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적어도 이제, 애덤 스미스에서 공정한 관찰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의 균형 상태를 갖다가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막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을 막.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찰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관이고 심판관이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갖다가 쓰고 있다 이거죠. 나약한 존재라는 말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인간은 왜 또 나약하냐?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밑에 보면은 자기애는요 자기 보존의 욕구야. 여러분 타인보다도 여러분이 더 관심이 많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한테 관심이 많아. 타인의 관심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그건 내를 사랑하는 거야. 내를 이 자기의 나를 사랑한다는 이것은요, 나를 보존시킨다. 자기 보존의 욕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죠. 이 자기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또 균형 상태를 이루기가 힘들더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정한 가찰자가 이러한 각각의 개인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애를 갖다가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죠. 자, 그러나 이거죠. 공정한 관찰자도 현존 인물이 아니에요.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도 우리가 상상의 관념이에요. 상상을 통해서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상한다. 내가 직접 처한 게 아니야. 단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상이고, 이 공정한 관찰에서도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하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공정한 관찰은 인간 그 자신이라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판단할 때 뭐냐? 사회적 규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또 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정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우리가 상상하는 공정한 관찰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는 이 공정한 관찰자를 갖다가 내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G.H. 미드라는 이 사회심리학자, 우리나라에도 정신차아 사회라는 책이 아마 번역이 됐을 거예요. 딱 한 권 썼어요, 이 사람 책. 딱 한 권. 그때 내가 이야기했죠. 자기 강의를 갖다가 모은 걸 갖다가 제자들이 딱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인용돼요. 이 사람의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보세요. 이 도덕 감정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요,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때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어떻게 해요? 교류를 하죠. 상호작용을 한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 성찰의 계기가 생긴다, 이거죠. 이게 상호작용. 그래서 내가 G.H. 미드 이거를 이야기한 거는 G.H. 미드가 일반화된 타자라는 개념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맞아서 이 일반화된 타자는 뭐냐면 공동체나 전체의 태도야. 간단히 하면 또 뭐냐? 사회 규범이야. 그 사회 규범이 뭐다? 이게 개인을 통제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반화된 타자가 개인들의 행위를 통제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미스의 입장이 나오죠. 스미스의 입장. 우리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이걸 갖다 읽어보시면은, 자, 인간들은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들 간의 소통이 시작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이제 스미스의 입장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소통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감이야. 공감이 없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지금. 자,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도 마찬가지로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이 없으면 니는 니, 나는 내. 내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서 이 한국의 언어는요,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잘하죠? 니나 잘해. 다 이러잖아. 그죠?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누가 막 이래한다. 니나 잘해. 방송에서 스스로 묻습니다. 이 참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게 언어를 좀 교정을 시켜야 돼. 니나 잘해. 대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내인데 뭘 니가 내한테 간섭하니? 이거야. 굉장히 폭력적인 거야. 니나 잘해. 굉장히 어찌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니나 잘해. 그건 니라는데 니가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니나 잘해라는 말이 참 그때 옛날 내가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도 자주 내가 그래서 제발 그런 말 쓰지 마라. 니나 잘해. 자, 그래서 사회에서 상호작용한다. 개인의 소통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완결되는 지점은 공정한 관찰자. 왜? 공정한 관찰자가 그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나 공정한 관찰자의 존재만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소통이 일어나고 내면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자, 공정한 관찰사가 이렇게 해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면으로 내가 안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에 개인들이 자신을 맡기고 순응하려면 또 다른 개인적인 도덕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 감정이 자제라는 거예요. 자제. 참 이게 극히 자제한다는 게 상당히 애덤 스미스의 어떤 감정들을 갖다가 제대로 실천을 하면요 법이 필요 없어. 법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런 거 뭐 모든 것들이 이래도 결국은 자제심. 자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지만 이거죠. 나약한 존재이지만 자제라는 도덕 감정을 다 절제를 한다. 이게 자제라는 것은요 감정들의 균형 상태예요. 이것도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자제나 도덕 감정을 발휘 행위자는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공정한 관찰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내 행위는 도덕적 적정성을 가진다. 이렇게 딱 결론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다음 걸.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로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거는요, 선행. 자해.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거기에 옆에 영어를 써놓은 거는 어떤 책에서는 자해로 번역하고, 자선, 자비, 이런, 그래서 아예 그냥 선행,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선행과 정의에 대해서. 참, 이거는요, 참 특히 이 선행이나 정의라는 이 감정, 이것 또한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 아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어길 수도 있어. 폭력을 가할 수도 있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 그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그건 무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과 정의는 적어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도덕 감정이다. 라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비적으로 굳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덕감정은 6판. 도덕감정 6판은요, 6세가 발간이 되었는데 1790년입니다. 그러니까 1759년에 1세부터 시작해가 1790년에 6세야. 그동안에 첨가하고 수정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6판, 여기 도덕감정론 6판. 네? 6부의 결론. 그래서 스미스는 두 가지 종류의 미덕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신중, 정의, 선행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누어서 신중, 정의, 선행은 한꺼번에 해서 설명을 하고 또 나누어서 자기 저라는 걸 씁니다. 자, 보세요. 애덤 스미스가 상업사회의 타락을 갖다가 막는 어떤 그 하나의 감정으로서 추천한 게 뭐냐? 신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간단히 이야기했어. 오늘 신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신중해. 근데 신중한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감정이야. 아담 스미스에서. 아담 스미스는 뭐냐? 신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칭찬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건 아니야. 내가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야, 너 참 존경받, 아니다. 신중한 사람은요, 간단히 모험심이 없어. 사업을 한다. 확장을 안 해. 타인을 위해서 안 해. 이 신중한 사람은요,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신중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물론 아담 스미스가 또 신중을 두 가지 그때도 했지만, 열등한 신중, 우월한 신중 구분하기는 하지만, 일단 신중 부분의 아담 스미스의 모든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오로지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 타인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 우리가 소위 소시민적이라고 그러죠. 소시민적은 딱 법이 있다, 그만 지키면 돼. 다른 사람 지키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카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카릴이라는 사람은 이제 애덤 스미스의 어떤 신중, 정의, 선행이라는 것을 행동하는 미덕, 행동 미덕이라고 규정하고, 자기 제어는 비행동 미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이거야. 구분을 하면서 이거 행동 미덕은 도대체 어떤 거냐? 행동 미덕은 그게 있지만, 자 봐요. 행동 미덕은요, 무엇보다도 칭찬할 만한가? 유쾌한 효과를 주는가를 놓고 판단하는 거야. 이 행동 미덕은요, 적정성이 아니에요. 아까 공정한 관찰사의 판단 기준에, 공감을 하는 판단 기준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위의 적정성 혹은 부적정성. 보상이나 가실은 물론 공정한 관찰자의 공감의 기준에, 판단 기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무엇보다도 행위의 적정성에 따라서 공정한 관찰자의 공감을 얻니 안 얻니 이거다. 그런데 이 행동 미덕은요, 칭찬. 우리가 허영심이 왜 나오냐?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우월감, 이것도 하나의 허영심이에요. 남보다 더 뛰어. 그럼 남보다 더 뛰어나니까 뭐야? 아이고 잘하네, 잘한다 칭찬. 칭찬하고 유쾌한 효과를 주는 것도 판단하고, 2차적으로 적정성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본다. 비행동입니다. 이 아까 자기 제어 같은 거. 전적으로 적정성. 정말 어느 적정성. 이 비행동 미덕은요, 어떤 사람한테 잘 나타나냐? 적정성에 있다. 소위 지혜롭고 유덕한 사람. 지혜롭고 유덕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칭찬에 좌지우지하지 않아. 칭찬에.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나는 저기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모르고 칭찬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건 아니올시다라고 이야기해. 그게 지혜롭고 유덕한 사람이에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 권력과 성공에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이거죠. 사실 애덤 스미스가 비천한 사람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것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기에 미어라는 그 단어를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랬죠. 상업사에서 허영심은 괜찮아. 왜?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하거든. 허영심.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그게 과하게 될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비행동 미덕은 전적으로 적정성을 놓고 판단하더라. 이 정도로 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하는 거 참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갈망을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 왕궁을 갔다가 누가 제일 먼저 쳐들어갔어요? 네? 누가 먼저 쳐들어갔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 수탈해가지고, 조선이 수탈을, 수탈은 세금 가지고 와요. 수탈해가지고 뭐 지독한 거야, 이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정말 수탈.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거는 내 세금 어디에다가 썼니? 이거야. 간단해. 내 세금 어디에다가 썼니? 다 이거야.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세금 어디에다 썼니? 세금만 굳어줘. 왜 굳으니?
여러분 주민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죠?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주민세가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죠? 쓰레기 봉투값 내죠? 쓰레기비도 내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해야 할 거로 봅니다. 다른 세금을 거두잖아, 다른 세금을. 소위 원천 징수를 한다든가, 직접세, 간접세를 통해서 하잖아. 그런데 뭐 주민세, 뭐세, 농어촌, 우리나라 세금 잘 만들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강력하게 우리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나도 세금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냐 그거 아니죠. 국가의 어떤 공적인 기관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죠. 세금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물론 세금을 갖다가 공정하게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따져야 돼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난 하겠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러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는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왜 국가가 나오죠? 국가가 왜 나옵니까? 아니 내가 스포츠 하는데 왜 국가가 왜 나옵니까? 그거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 북바부 오는다고 애국심이 일어납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독재 시절에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알란가 저기 영화관에 가도 처음에 애국가 나오잖아. 국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니고 또 애국가야. 참. 애국가가 아니테라는 것은 친일파야, 친일파. 그래서 내 아는 이 서클에서는 저 국가 저거 없애자. 저거 완전히 그 본딴 거다. 아니테 이랬는데도 뭐 별로 사람들은 그냥 잘 따라 부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갖다 왜 하느냐면요. 애덤 스미스도 우리 인간을 갖다 도덕적인 존재를 했어. 여기 나오는 라인홀트 니브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신학자. 이 책이 참 유명합니다. 도덕적 인간과.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라고. 도덕적 인간이야. 인간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비도덕적인 사회.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저러한 어떤 생각을 도덕성을 가지고 딱 어떤 사회에 진출했는데 이 보니까 사회에 진출하니까 그 기업에서는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어떤 규범, 자유생활, 이 갈등을 일으켜. 그래서 라인홀트 니브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요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중요해서 좀 적어봤다고. 이거는요, 결국은 어떤 정의로운 사회, 선행의 어떤 문제와 이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봐요.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문제를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보면 이거야. 사회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내 양심. 요청사회는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나는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해라 할까? 회사에서는 상품을 팔아라 하는데. 이 상품 보니까 그거란 말이야. 그 얼마나 갈등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모순 갈등이다. 그래서 나오잖아.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이다. 나는요, 애덤 스미스는 어떤 인간의 행복을 갖다가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죠. 난 그 말도 진짜 상당히 나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참 나는 그게 내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면 뭐 직장인자 취업을 하고 이랬지만 요즘에는요, 자기 일 한다고 말이죠. 나 그거 상당히 좋게 봐요. 자기 일.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죠. 다 갈등이 여기에 내면적인 생활하고 사회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보면은 라이언 리버도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사회를 중심에 놓고 최고의 도덕적 이상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뭐 정의사회를 실현해야지. 개인을 놓고 보면은 참 이 리버는 봐요. 최고의 도덕적 이타성, 이기심이 아니고 이타성.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이고 또 틀려. 이 두 도덕적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가 실현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은 people이라는 국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이거 보세요. 너는 돈 많은 국민, 너는 돈 많은 사회 구성원, 너는 돈 없는 사람, 너는 많이 배운 사람, 너는 적게 배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사회 통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people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치가 다 달라요. 정치적인 위상, 사회적 위상, 경제적 위상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르다라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사회가 통합이 되겠니? 그래서 peop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지만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이랬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사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 그래서 내가 그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에 마이클 샌드라는 책이 그렇게 그 번역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읽어봤나? 엄청 팔렸어요. 아마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의 어떤 번역책이 그렇게 팔릴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한국 사람은 내가 적어도 판단한 한국 사람은요. 이 정의로운 사회, 평등사회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해. 왜? 내 입장에서는 많이 수탈됐거든. 수탈당해. 내가 화전민 한다. 우리가 사회생활 시간에 볼 때 우리 국토는 좁아가지고 야 산을 가가지고 개발해야 돼. 그래서 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땅이 없잖아. 먹을 게. 그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지만 농업사회에서는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보통 그 어떤 A라는 농촌 지역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화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잖아. 모든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래 보면요, 우리가 상업사회 이야기하잖아. 이 상업사회, 이 18세기잖아. 18세기 산업혁명이잖아. 그죠? 그 산업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보면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농촌사회가 붕괴된다는 건 농촌에 있어봤자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 참 진짜로 좀 내가 볼 때는 참 하나만한 소리인데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없더라. 아니 농촌에 젊은 사람이 왜 있어요? 아니 있는 게 이상하지. 그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정말로 농촌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도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 때 얼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폭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어떤 농업 생산물 있잖아요. 그것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인프라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프라가 자동적으로 생겨나. 없으니까 그거 다 없어져. 폐교되고 유치원도 없고 유아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폭적이죠. 그리고 이게 산업화와 더불어서 농촌사회가 붕괴돼요. 젊은 사람이 왜 있어요? 없죠. 당연히. 내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 한번 해봐라. 우리가 지원금을 갖다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지만 그것도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저리로 거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산한 어떤 생산물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러면요, 갑니다. 아니, 뮌헨에서 부자들이 농업하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그건 독일이라서. 독일 아니에요. 그 애들은요, 그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거기도 바로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농산물이 다 들어왔죠. 그것도 다운되잖아, 아무래도.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기금으로서. 그 내가 그랬잖아. 유럽연합의 기금 중에서 농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떠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그냥 농사 지어가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생활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안 떠나요. 그러나 우리는 집중적이잖아. 산업화, 6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서 뭐 경인고용업 지역, 뭐 창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왁 되니까 막 서울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어떻게 60% 이상이야. 찾아봐요, 다른 나라. 비교해봐. 60% 이상. 그것도 아주 좁은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경기도 이런 데는 가능한 한 공장 짓지 마라. 그런 걸 허가해 주지 마라. 가라, 밑으로. 분산시켜라. 분권화 정책한다, 뭐 한다. 균형적인 지역 발전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라. 대학도 마찬가지. 서울에 다 몰려 있어요. 우리는 완전 집중해.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너무 강해, 이게. 너무 강하다. 유럽은 그런 나라가, 그런 데가 없어요. 유럽. 다 지역마다 인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물론 거기도 인구가 많은 도시, 베를린은 많은 도고, 적은 도시가 있지만, 그게 분산되어 있어요. 공장도 그렇잖아. 벤츠는 슈투트가르트, 폭스바겐은 기슨. 이런 식으로 딱딱 분산돼. 자, 그래서 이제 스미스는 도덕감정론 2부에서 정의와 자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또 나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죠. 이 나약성을 강제적으로 저지하고 소통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유와 정의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이래 아담 스미스는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인간이 정말로 건전하고 강건한 존재라면 이거죠. 뭐 강제적으로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자애와 정의라는 덕목이 나오는데 먼저 이 자애 또는 선행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 선행을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남한테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칭찬받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야. 차이점은. 정의는 내가 지키지 않죠. 막바로 처벌받아. 강제적인 규.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법 있죠. 도덕은 규범적인 거예요. 법은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 스미스도 자유와 정의라는 덕목 해가지고 처음에 선행과 정의는 인간 사회를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죠. 선행은 어떨까? 자발적인 덕목이다. 저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네. 칭찬받아. 그렇다고, 저 사람이 좋은 일을 안 했네. 에이, 나쁜 놈.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자발성. 그러나 정의는 강제적인 덕목. 지키지 않는다. 처벌받는다. 이거야.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야. 소위 국가라는 것은 처벌을 간다. 자, 그리고 사회 속의 정의가, 소위 그 정의 개념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사회 속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야.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거야. 유지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선행보다도, 이거야. 선행보다도 정의는 사회 질서 유지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오죠. 거기 선행은 자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힘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안 했다. 처벌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선행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해악을 끼쳤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줬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선행의 부족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선행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혐오와 부인의 감정은 아이고 좀 돈도 많은데 좀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살까? 좀 혐오 또 부인 그 사람의 행위를 부인하는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분개한다. 나쁜 놈. 분개라는 공감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왜 여기에 혐오, 부인, 공감이라는 감정이 나왔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곧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사회 속에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분개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도덕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담스는 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공감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야. 사람을 해쳤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분노한다, 분개한다. 그래서 정의, 법이라는 게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선행은 자발적인 속성이다. 그리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분개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여기까지 조금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행은 자발적인 속성이다. 참 서구의 어떤 사상에서 있죠. 자유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생활 속에 접목이 돼 있어요. 그 자유주의에서는 사적인 어떤 공간을 대단히 중요한다. 여기 있죠. 타인에게 해악을, 이게 해악 원칙이야. 자, 보세요.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해악 원칙. 나의 행동이 타인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갖다 끼치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 피워도 처벌, 그리고 침 뱉어도 처벌, 꽁초에도 처벌, 경찰 처벌받잖아. 유럽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 애들 일한다고 하는 말이 담배 꽁초를 딱 버렸어. 그게 뭐냐? 공중도덕이란다. 그걸 청소하는 사람 치우면 되지 않니? 얘들 간단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자꾸 국가가 강제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보세요. 코로나가 걸렸죠. 한국 처음에 참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잘 됐죠. 딱 이거 안 돼! 이러니까 마스크 다 썼잖아. 얘들은 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니? 내가 왜 그렇게 해? 내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얘들 하는 말이 뭔지, 인생 살아보면 다 위험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가두는 것, 국가가 아주 싫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을 건데.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간단히 여러분들, 이게 남한테 네 키가 몇이냐? 네 나이가 몇이냐? 그죠? 네 나이가 너 결혼 언제 할래? 야, 저 사람이 너 남자친구니 여자친구니? 이거 물어보는 것은 원래 신뢰예요. 이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적인 규범을 갖다가 체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지 그건 사적인 영역이야. 절대 물어보면. 그리고 나이를 물어본다는 건 신뢰야, 신뢰. 얘들은요, 이 자유주의 원칙에서는 독립적인 행위 주체란 말이야. 성인이 딱 되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물론 네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적고 하는 거는 있지만 그 나이를 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것도 사적인 영역이에요. 왜 내 그걸 갖다 프라이버시? 우리나라 주민등록 있잖아. 그러니까 주민번호 다 적어야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외국에서는 그거는. 네?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 자유주의라는 이 애덤스의 이런 어떤 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이 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항상 공동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7세기 이후로, 존 로커 이후로 개인과 공동체라는 축이 있으면 이제 개인이 우선시돼요. 그래서 존 로커도 통치론의 제일 처음에 뭐냐?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야 예외가 없어 보호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공동체보다도 개인을 우선시한다. 그게 우리가 뭐 정치학에서도 처음으로 17세기에 이제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개인 이야기하잖아요. 자,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처벌 안 된다. 그리고 분개도 초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이 부족하다. 그 사회에 선행이 부족하다. 기부하는 게 부족하다. 그렇다고 사회가 존속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사회는 분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거야. 필수적인 요소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서 선행은 소극적인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부 문화가 발전하고 막 이렇게 남을 돕고 이러는 게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거는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분개는 안 한다. 기부 안 한다고. 여러분, 기부 문화가요, 어떤 게 기부 문화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막 발전이 안 됐다 이러는데, 외국에서 기부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하면 뭐, 기부하는 대가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관여 안 해요, 얘들. 딱 하면 그냥 돈 주고 말아요, 재단에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내 돈 내가 기부했는데 어떻게 썼어? 이거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 이 보수주의자들이 사실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큰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 문화예요. 기부 문화다. 나는 태어났다. 남보다 더 행복하게.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을 갖다가 참 더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주자. 이거예요. 참 기부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재단들은요, 전부 기부를 통해서 거의 기부, 재단. 그래서 이제 거기 재단에서 복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지. 정의는요, 선행과는 달리 강제적인 덕목이야.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제적인 덕목. 정의는요, 필수적으로 사회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이게 정의야. 그래서 세상에는 그 준수가 애덤 스미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준수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기지 않고 무력에 의해 그 준수가 강제되고 힘에 의해서 강제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 어떤 감정이 있느냐? 분개의 감정이 촉발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벌받는다 이거죠. 받게 되는 다른 종류의 미덕이다. 그 미덕은 곧 정의다 이거야. 정의에 반하는 것은 침해 또는 상해이다 이거야. 자, 그것은 당연히 부인되는 동기의 기초에 특정인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를 갖다가 가는 거다. 자, 여러분들요, 영어나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탁하다가 어깨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부닥쳤다 이러죠. 영어에서는 excuse me 하죠. 그럼 상대방에서 괜찮아, it's okay. 독일에도 그랬죠. 탁 부딪혔어. 그래서 줄기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다 하는 말, 괜찮아. 왜? 아무런 그게 없어. 아무런 그게 없어. 내가 피해를 갖다 여기 보세요. 치매, 상해, 안 입혔다 이거야. 얘들은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정말 그거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폭력 같은 거, 폭력.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사회는요, 좀 보면은 폭력을 갖다가 좀 미화하는, 그래서 뭐 조폭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울어보고 막 이래 하는 것 같은 그런 영화가 히트를 쳐죠. 또, 이 다 히트 치더라, 그거 보면. 조폭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요,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또는 유럽 일가는요, 거기에도 폭력을 또 행하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고,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벌이 강해요. 얘들 처벌 중에 강한 거는 폭력,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어떤 폭력, 이런 거. 굉장히,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폭력도요, 원인을 불구한다. 네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어떻게 돼? 맞아도 싸!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나온다. 그리고 어때다? 야, 맞지 말고 때려! 내가 그거 할 테니까. 왜 밥 잘 먹고 한다? 이 폭력을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치의 유산이 이 폭력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나치와 같은 사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얘들은요, 막 발로 차고 뭐하고 하는 건 아주 금지 시스템입니다. 부모 불러버려요. 애들이 유치원에서 만일에 막 그런 식으로 했다 하면 애한테 일단 야단을 치지만 부모 불러. 잠깐 오라고. 그러고 와가 당신 애가 이렇게 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딱 부모가 처벌을 한다고.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적극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붕괴의 적절한 대상, 나아가 붕괴의 자연적 규결인 처벌의 적정한 대상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어떤 이론 구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라는 어떤 덕목이 어떻게 생기니? 인간에게는 남에게 해를 끼칠 때 붕괴의 감정이 생긴다. 그러면 붕괴의 감정에 대한 대가로서 처벌이 생긴다. 처벌을 갖다 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을 갖다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럼 유지를 갖다 필요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라는 덕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붕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 붕괴한다는 것은 애담 스미스에 있어서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또 항상 뭐냐? 행위가 너무 또 과다하다고 될 때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붕괴에 대한 처벌로서 이제 정의라는 개념.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요, 선행과는 달리 이거야. 사회 질서와 사회 존속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법치라는 거예요. 이런 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략적으로 이용이 될 경우에는 아니다. 그게 문제죠. 법치는 중요한 겁니다. 법에 따라서. 정말 공평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법치. 그러니까 얘들 그거 봐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음주 문화가 또 달라가지고 막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막 시끄럽잖아. 막 웃고만 난리를 피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와.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한테 방해된다. 이 방해를 입혔잖아. 방해를 입혔잖아. 해를 끼쳤잖아. 다른 사람 조용히 뭔가 서로가 뭐 데이트를 하는데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래가지고 해라 했는데 안 하죠. 다 필요 없어요. 얘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막 저거 싸우고 경찰 불러버려. 그럼 경찰들은 니한테 술 안 팔아 가. 끝이야. 딱 그렇게 딱 그거야. 주사를 부린다. 안 되지. 막바로 그냥 하는 거야. 법치야.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났다. 둘은 싸우는 거 없어요. 그래? 내가 직진인데 네가 들어왔지. 끝이야. 쌍방가실은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쌍방가실은 독일도 미국도 없어. 미국도 없어. 찾아봐. 아마.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쌍방가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이게 그럼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보험회사도 괜찮고 저 보험회사도. 아니, 직진이 우선이잖아. 직진이 우선이죠. 그래서 들어왔잖아. 그런데 탁 하면은 쌍방가실애가 뭐 몇 대 몇이란다.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거. 그럼 뭐 교통법규가 왜 있어? 남을 배려해서 운전을 해라.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그럼 법은 왜 했니? 난 법대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 법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아직 법은 그냥 법을 갖다 행사하는, 이런 어떤 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사회 질서와, 아담 스미트 하면 사회 질서와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개인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지 않는다. 강제력이 동원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적극적인 덕목이다. 그 이제 나오죠. 정의라는 덕목을 촉발시키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붕괴라는 감정. 붕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붕괴할 수 있는 비인간적이야. 붕괴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붕괴의 감정은 행위의 부적정성에서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을 폭력을 가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니 왜 저 사람한테 폭력을 가냐 이거야. 그래서 행위의 부적정성으로 간다. 행위의 부적정성이 일어난다. 문제는요. 소통이 단절된다. 소통이 단절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둘이서 이제 이 대화를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소탄절되지. 그래서 정의라는 덕목이 나와서 강제적인 이 덕목을 갖다가 행사한다. 그래서 법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붕괴의 감정은 아담 스미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통이 단절된 것을 갖다가 소통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처벌을 안 한다. 근데 그때 그랬죠. 아담 스미스는요, 어떤 사람한테 살인을 했어. 그러면 살인을 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사형시켜야 돼. 그게 적절한 어떤 처벌이야. 그 자신이 한 행위의 부적정성에 대한 처벌이야. 루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스미스는 그렇다고 붕괴가 공격적으로 막 그걸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붕괴는 방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서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방어만을 위해서 이거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감정이다 이거야.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의를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 소위 정의라는 덕목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붕괴를 갖다가 설명한 거 있죠. 붕괴한다. 왜 붕괴하느냐? 네가 만일에 그런 행위의 부적정성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네가 처벌을 받는다. 그럼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 그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있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붕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해진 해악을 물리치고 이거야. 이미 가해진 것에 뭐 해라고? 보복하라. 보복하라라고 해요. 보복하라. 아이고, 또 이게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반성한다면 반성.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반성하도록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하여금 같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포심적인 점이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처벌받아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 범죄를 갖다가 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런 분노의 감정, 보복,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뭐냐? 정의라는 덕목을 또 이제 그냥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면 안 되니까 법. 그래서 법치국가.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붕괴의 감정과 정의라는 덕목. 자,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붕괴 안 해. 우리가 붕괴 안 해. 놈이 맞든가 말든가. 아니, 난 몰라가 집에 가야 돼.
하죠. 정의라는 덕목 안 생겨. 그래서 붕괴의 감정과 정의는 변정법적인 거예요. 이게 이래 될수록 정의에 대한 그거는. 그래서 붕괴의 감정과 정의라는 덕목은 변정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붕괴의 감정은 뭐냐? 아까 방어를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오직 방어. 사회적 균형 상태로의 복구인 정의를 복구한다. 이 정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정의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죠. 정의라는 덕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붕괴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너무 미비해. 그 사람이 그러한 보상심리 속에서 한 건 아니고 참 했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됐다. 그런 것들. 그래서 붕괴, 이거죠. 붕괴는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복 감정이에요. 보복 감정. 저게 뭐냐.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타인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한 자아 성찰적 반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래서 붕괴라는 감정이 꼭 필요하다. 붕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라고? 정의라는 덕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이것도 그렇죠. 아이고, 잘못했다가 어떡하니. 잘못했다가 어떡하니. 큰일 난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또 애덤 스미스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다 선행은 이거야.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가 아니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민다. 장치. 아까 선행이 있으면 좋다. 진짜 풍요롭지. 좋지, 정말. 그 건전한 사회에 선행이라는 것도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따라서 그 실천을 건강하는 것으로, 야, 너 참 좋게 살아라. 선행을 베풀어라. 긍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까 소극적인 덕목이다. 그러나 이거예요. 정의는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다. 기둥 없으면 어떻게 돼? 무너지죠. 무너진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다. 이거야. 만약 그것이 제거되면 이거예요. 위대하고 거대한 인간사회라는 구조물은 한순간에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회 홉스식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 만인에 대한 투쟁 그때 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요, 살육권이 다 있어. 내가 먼저 죽여버리면 돼.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대한 인간사회라는 구조물은 틀림없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말 것이다. 정말 정의라는 건 중요하죠. 조물주는 이거야. 인간의 가슴 속에 악행에는 악한 응보가 따른다는 인식과 정의를 위반할 때 가해지는 응분의 처벌에 대한 공포를 인간사회의 위대한 파수꾼으로 심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가정을 갖다가 파괴한다든가 어떤 사람에 성폭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참 이상해. 내가 볼 때는 참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가 싫다고 하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왜 가서 막 죽이기까지 할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분노장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소위 감정의 어떤 균형 상태를 못 이뤄서 일어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할까? 참 위험한 사회야 진짜. 우리나라는요 경찰력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사실 잡으려고 하면요 정말로 딱 그거 하면은 상당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찰이 다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너무 그런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그걸 하잖아. 어떤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남자친구가 때리려고 한다. 경찰이 와서 때렸냐? 이런 물어본다. 이유 끝나고. 그러니까 꼭 그러잖아. 우리 이거 신문에 나죠. 죽고 나서 뭔가 일이 있고 나서 면회 방지에 차단시켜. 꼭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가 네가 당했니? 이런 물어보고 안 했다 이러면 아이 뭐 알아서 하라고 가버린다. 나이 문제예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이제 선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굳이 하는 선행은 좋은 사회 건설을 위한 거, 좋은 사회. 정의는요, 자유로운 사회. 내 행동이 자유다. 내가 너미 막 폭행을 할까봐 겁이 나서 못 간다. 안 되잖아. 그래서 선행은요, 어떤 사람이 구분할 때 좋은 사회 건설, 좋은 사회. 그리고 정의는 자유로운 사회. 모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중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왜 신중을 갖다 이렇게 또 넣었냐 하면은 그때 이제 이야기하다가 소위 상업사회의 어떤 타락을 예방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덕목으로서 신중을 갖다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신중을 하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감정 6부에서 신중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루소가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 이기심, 에고이즘, 에고 중심주의, 자아 중심, 이기심을 부른 것을 아담 스미스는 신중이라고 한다. 그 신중 중에서 열등한 신중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신중이라는 덕목은 왜 나왔냐? 봐봐요. 아까 상업사에서 어떤 사회 사업을 한다. 와, 너 잘 되지. 확장해. 하니까 안 해, 못 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게 뭐야?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그리고 미래를 갖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의 불투명성과 불예측성을 갖다가 교정하는 미덕으로서 신중합니다. 신중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신중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기 행복에 관련된 미덕이야. 타인의 행복이 아니고. 자기 건강, 자기 재산. 자,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 상업사회 타락, 상업사회 타락인데, 이 칭찬받는 거. 물론 뭐 사람 칭찬받으면 기분 나쁠 건 없죠. 비난받을 거. 근데 이게 너무 또 과하다 말 칭찬. 에어에 대한 악덕들을 교정하는 미덕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담 스미스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이거 왜? 상업사회의 타락을 갖다가, 이 칭찬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너무 하니까, 악덕을 교정하는 미덕으로서 신중이라는 덕목. 그래서 이제 상업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미덕으로서 아담 스미스는 신중함을 가든다. 자, 그리고 이제 칭찬에 대한 애호는, 소위 애호가 자극한 불안, 동요를 개선하기 위해서 겉면의 습관, 안정감, 절제를 장려한다. 그래서 신중해라, 이거야. 그리고 또 이제 표리부동, 거짓을 초래하는 이기심을, 자, 보세요. 아담 스미스의 모든 어떤 감정은 그게 원초적이다, 내재적이다, 뭐 이렇다 할더라도 감정은 항상 교육을 통한 계몽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교육을 통한 계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리부동과 거짓을 초래하는 이기심을 교육을 통해서 초월하고자 하는 미덕이다. 그래서 신중해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까 헐버트 미더, 그죠? 미더에 있어서 일반화된 타자 이야기였죠. 미더는 자를요, I와 미로 나눠요. I와 미. I는요,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I는. 미는 굉장히 타인을 위한 체제 순응적인 자아야.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를 발전한 것은 어떤 자아에 의해서 발전되었냐면은 I야. 충동적. 미는요, 아주 보면은, 신중함.
그래서 큰 어떤 발전은 없어.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 젊었을 때는요. 그렇다고 술 먹고 주사를 피우라는 말 아니고 실수를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자꾸 이야기한 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제발. 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해라. 나도 다 모른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 토론을 하고 그래서 더 나아진다. 질문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수를 많이 해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자수성가를 했다, 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세대는 좀 다르지만 실패 무수히 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만 봐서 그렇지. 하다가 실수를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성장을 하는 거야. 젊었을 때.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감하게. 그게 아이라는 자아야, 그게. 미래에 있어서는. 아이는 충돌. 우리가 역사 발전, 우리가 이때가 인간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어느 자아냐? 할 때는 아이라는 자아야. 미라는 게. 미는 체제 수능적이야. 소위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렇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마라 소리는 아니에요, 또. 자, 그래서 표리부동과 거짓을 초래하는 이기심을 갖다가 교육을 통해 초월하자 미덕이 신중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봐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이 중요해요. 사적 이익. 이 신중한 사람은요, 네가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해라면, no! 안 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에는 해. 그러나 가감히 자기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는 안 해. 오직 개인의 행복. 그래서 개인의 사적 이익과 가장 물질적 이득을 보존. 동시에 허영이 가져온 사회와 개인들의 행복에 미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한다. 야, 내가 괜히 사업을 갖다 확장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거야. 그거는 허영심이야. 그래서 나는 안 해. 이대로가 좋아. 이런 식으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그리고 이제, 이 아담 스미스는요, 신중이라는 미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개인의 행복과 연관되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지위, 명성, 소위 이런 사람들한테 공명심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다는 공명심은. 그냥 나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지극히 만족한다. 이거야. 아주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네가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어떻겠니?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에 처했는데 너가 이 불행을 갖다가 좀 그걸 위해서 좀 뭔가를 해주면 안 해.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야. 자신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신중이라는 미덕은 적어도 이거야. 개인의 행복과 연관된 미덕이다. 개인의 건강과 재산, 지위와 명성이라는 현세에서의 안락과 행복이다. 이거야. 참 이리 신중하게 살아가면 큰 어떤 무리는 없겠죠. 그게 무리는 없어. 그러니까 무난하게 살아. 무난하게. 남의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만 딱 신경 쓰고. 그런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세요. 존경할 미덕은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경의를 갖다가 자아낼 그러한 미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이지. 부정적인데 이제 또 상업사회와 관련시켜서 보니까 이러한 어떤 소극적인 차원의 미덕도 사실은 그 허영심을 절제해서 불안과 동료가 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정하는 것으로서 신중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이라는 미덕이 추구하는 제일의 주요는 안정감이에요. 안전. 무리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제 여기에 내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애덤 스미스가 이제 신중한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험적이기보다는 조심스럽다. 그는 더 큰 이익을 획득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 그의 언어와 행위는 조심스럽다. 그래서 남에 대한 가감한 비판은 없다. 그에 대한 간결하고 겸손하며 요란한 기계들을 반대한다. 신중한 사람은 소집단이나 계파의 호의를 얻으려는 생각을 항상 하지 않는다. 나 그거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어. 나를 그대로 제발 가만히 놔둬라. 나는 내일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거야.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그렇다고 뭐 정치를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정치하고는 우리는 정치가 아니죠. 나는 항상 하는데 한국은 아마 정치라는 행위가 있느냐?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워. 정치라는 거. 권력을 행사하고자. 그 배지가 달고 레드 카펫인지 뭔지 그 위에서 나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치를 잘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정말 진짜 소위 그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국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있죠. 국민을 위하면 또 국가 국민한테 잘하잖아. 국민한테 잘하잖아요. 그럼 국가에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국가에 대해 애국심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케네디가 옛날에 우리 케네디 있잖아요. 야야, 니들은 국가가 니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고. 야야, 니들도 국가가 니들을 위해서 뭘 생각하지 말고. 그 애들은 많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해줬거든. 정말로 여러분들 미국의 헌법은요,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야. 굉장히 그걸 제일 중요시하죠. 그래서 미국 헌법이 우리가 제정할 때요, 그때 이제 연방주의파와 분리주의가 있었어요. 소위 다시 말해서 연방제도를 채택하자. 북부는 연방제도고 남부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큰 게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연방을 채택할 경우에 나의 재산, 자유,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이거야. 그거였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산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의 언어와 행위는 조심스럽다. 그에 대한 간결하다, 겸손하다, 요란한 기회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소집단 계파의 호의를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중한 사람은요, 소시민적이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뿌띠 부르죠. 그냥 지긋지긋하고 법 잘 지키고, 이런 거.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쁠 거 없죠. 그러나 큰일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그래서 그는 사회의 법, 규칙, 예의를 거의 종교적일 정도로 세심하게 준수한다. 파란불이다, 건너가라. 빨간불이다, 건너가지 마라. 빨간불이니까 건너갔다. 우와, 법을 안 지키네. 나는요, 어디 이제 차도 없는 이런 데서 빨간 시도등이 딱 섰잖아. 그럼 나도 갈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아무 교통도 없는데, 교통 질서란 빨간불, 파란불은 교통의 원활한 걸 위해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서가지고 앉아. 나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 나는 법을 어겼죠, 분명히. 그렇지만 저걸 갖다 그걸 해야 되나. 지금 차도 아무것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런데 빨간불이야, 횡단보도에. 그럼 그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과연 저런 신호등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국민의 생명 아니에요. 그죠? 생명.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 보면 교통이 원활한 거. 그러면은 내가 저기에 빨간불로 해서 갔다고 해서 과연 그게 뭔 사회적으로 큰 그게 비난받을 일. 몰라. 이런 말 했다가는 또 저 사람이 일할 줄. 자, 그래서 그는 사회 법 규칙 예의를 거의 종교적일 정도로 세심하게 주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난, 혐오의 대상은 결코 아니죠. 그죠? 비난할 게 없잖아. 혐오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 스미스는 이거야. 스미스는 신중이라는 미덕을 이거야. 존중할 만하다. 존중해줘야지. 존중할 만하다. 그리고 온후하다. 그리고 유쾌한 성품이다. 라고 간주를 해. 괜찮다고. 그러나 이거야. 이 미덕을 가장 매력적이거나 가장 고상한 미덕으로 그리고 격정적인 사랑이나 감탄을 받을 만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비난의 대상도 아니고 혐오의 대상도 아니지만 남으로부터 소위 존경과 경의를 갖다가 불어일으킬 만한 그러한 어떤 미덕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잖아. 또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의무가 이거야. 자신의 의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나 이거예요. 어떤 책임도 지려고 안 한다. 내가 그거 안 돼. 내한테 왜 지려? 그는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나서지 않아. 다른 사람이 일에 참견하지도 않아. 그리고 뚜렷한 요청이 있을 때는 뚜렷한 요청이 정말 네가 좀 해달라. 자신의 조국에 대해 봉사하는 일을 사양하지는 않지만 이거죠. 자기가 억지로 그것을 막기 위해 작당하지도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신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냐? 그의 마음속 바탕에는 가장 훌륭하고 고결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영광보다는 또는 명예심보다는 이거야. 몸과 마음의 확실한 평정을 방해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을 더욱 선호한다. 오로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 행복과 관련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신중을 우월한 신중, 열등한 신중. 왜 사실 우월한 신중 이 말이 형용사가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신중이라는 단어 속에 이때까지 쭉 그런 개념이 있었다. 그런데 우월한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우월한 신중은 뭐냐? 최선의 지혜, 최선의 미덕을 기록.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내가 볼 때 아담 스미스가 좀 잘못 쓴 거야. 형용사는 잘못 쓰지 않느냐. 신중 개념 그 자체를 갖다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이라는 개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히 자기 제어 있죠. 아까 우리가 했잖아.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공정한 관찰자의 어떤 공감을 받았다. 그런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균형을 갖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자기 제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 이거야. 자, 여기 이제 나오잖아. 인간의 모든 덕목들 혹은 도덕 감정들은 적정성을 유지하며 행해져야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는다. 이게 행위의 적정성이죠. 항상 공감은 행위의 적정성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의 행위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 과도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그 행위는 적정성을 얻거나 비난받는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감정들을 적정하게 통제하는 감정으로서 자기 제어라는 감정에 관해 언급한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상업사회의 어떤 타락, 허영심에서 오는 그런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뭡니까? 신중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지만 모든 다양한 감정을 갖다가 제대로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최종적으로 제어라는 감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오늘 여기까지가 끝이죠. 언급한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제어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공감, 그리고 이제 선행, 정의,
신중, 분개라는 감정, 그리고 이제 자기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대충 가지면 뭐 인간으로서 다를 나위 없지.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혜롭고 유득하다고 해가지고 있죠. 지식이 막 출중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요. 아담 스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적정하냐 안 하냐. 그 사람 지식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야. 행위를 적정하게 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하다. 아담 스미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자기 이익, 그게 이제 이기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국부론과 도덕 감정을 종합해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국부론과 종합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10주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